자, 오늘은 수능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수능 과목들이 어떤 과목들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크게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이 있었는데, 필수 과목은 공부를 할 수 있는지 그 수학 능력을 보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은 그 학생의 호기심이 어떠한지 알아보는 그런 과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아이들이 어떠한 호기심을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게 수학 능력 평가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필수 과목은 어느 하나도 놓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은 남들이 이거 점수 잘 나온다 라고 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호기심이 관심이 가는 그런 과목을 선택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수능 문제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능 문제의 출제 범위를 알아볼 텐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수능 문제의 평가 유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능 문제의 구성 요소. 자, 첫 번째 출제 범위는 각 과목마다 다른데요. 크게 국어부터 우리 이제 시험 보는 순서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국어는 총 문제가 45문제입니다. 4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예전에는 50문제였었는데 이게 이제 학생들이 너무 힘들어한다, 시간은 80분 시험 시간을 주어주는데 그 시간 안에 못 푸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5문제를 줄여서 50문제에서 45문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화법이 5문제, 그다음에 작문이 5문제, 문법이 5문제. 그래서 얘네들을 합쳐서 화법, 작문, 문법 이 셋을 줄여서 화작문이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총 5문제씩이니까 15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서 파트가 15문제, 그리고 문학 파트가 15문제인데, 독서 파트는 예전에 우리가 비문학이라고 불렸던 설명하는 글이라든지 또 주장하는 글들이 독서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학 파트는 문학 파트도 15문제인데, 문학은 크게 시, 소설, 극, 수필 이 4개의 파트가 나눠져 있고요. 크게 이렇게 45문제가 골고루 구성되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독서랑 문학 쪽에 많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려운 문제들이 독서와 문학에서 나오고, 1등급과 만점장, 1등급과 2등급을 가리는 그런 문제는 주로 독서 파트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독서 파트와 문학 파트가 15문제씩으로 나눠져 있는데, 예전에는 지문이 명확하게 갈렸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고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지문이 붙으면서 길어지고, 특히 이제 독서 파트랑 문학 파트가 붙는다든지, 또 문학 안에서도 예전에 같이 나오는 지문은 시와 수필이 같이 나왔지만, 한 지문 안에 같이 나왔지만, 지금은 소설과 시가 같이 붙기도 하고, 소설과 또 수필이 같이 붙기도 하고, 소설과 또 극, 또 혹은 극과 시, 그 다음에 수필과 극, 막 여러 개가 같이 뭐가 붙어서 나올지 모르게끔 붙어서 나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문학 안에서만 섞이는 게 아니라 독서 파트의 그 비문학, 주장하는 글이라든지 설명하는 글과 함께 붙어서 문학이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문 자체가 상당히 길어졌고요. 그 다음에 지문이 길어진 만큼 또 그 안에 이제 문제들이 여러 문제가 나오면서 아이들이 시간을 많이 소요하고, 또 지문 읽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뿐더러 문제 풀 때 또 다시 지문을 봐야 되는데, 그때 이제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아이들이 시간이 부족함을 많이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언제부터 있었냐면, 영어가 절대평가가 되면서 이게 이제 영어가 쉬워지면서
풍선 효과로 영어가 쉬워지니까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 국어 영역이 어려워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변별력을 가르는 문제가 이렇게 문학과 독서가 한 지문에 녹아져 있는, 붙어서 나오는 그런 걸로 변별력을 가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법 같은 경우에는 5문제가 나오지만 상당히 쉽게 앞에 배치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편안하게 풀 수 있게끔 쉬운 문제로 되어 있고요. 화법에서는 이제 말하기와 그 다음에 듣기를 이제 간접적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게 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읽기가 잘 되는 학생이 잘 볼 수가 있고요. 또 화법이 쉽지만 문제, 지문 내용들이 또 길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매번 비슷한 패턴으로 나오기 때문에 빨리 풀 수 있게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작문은 쓰기를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평가하는 또 문제인데, 이것도 직접 학생들이 써서 시험 보는 것이 아니라 남이 쓴 글을 내가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또 아니면은 개요를 보고 그 개요가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또 그 다음에 표현을, 글쓰기 표현을 할 때 그 표현이 이 글 쓰는 사람이 요구하는 표현과 같은지 다른지를 가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쓰기를 간접적으로 테스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즉 읽기만 잘하면 화법이든 작문이든 다 잘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문법까지 읽기를 잘하면 잘할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문법을 아이들이 따로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 문법 문제를 잘 읽기만 하면 됐기 때문에. 왜냐면 거기에 정보가 다 들어있습니다. 문제에. 그래서 보기 안에 들어있는 문법 지식을 내가 읽고 그 문제와 맞춰서 그 문제에 나와 있는 선택지들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만 하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문법 지식이 필요한 문제가 적게는 한 문제, 또 많게는 2-3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문법을 따로 공부해야 됐고요. 또 거기다가 이제 문법 문제 중에 아주 이제 어려운 고난도 문제가 이제 하나씩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또 만점과 1등급과 2등급을 가리는 또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문법은 그냥 내가 읽어서 풀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문제들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미리 문법 지식을 알고 있어야 빨리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독서랑 문학 쪽에 지문이 길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시간을 이제 충분히 가지려면 앞에서 이 화작문 15문제를 최대한 빨리 풀 수 있게끔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패턴이 정해져 있고 특히 이제 문법 문제는 항상 나오는 문제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나오기 때문에 얘네들은 기존의 기출 문제들을 잘 분석한 다음에 내가 얼마나 시간 안에 얘네들을 빨리 풀 수 있는지를 연습하면 좋고요. 또 거기다가 더 나가서 실전에서 내가 문법 문제 한 문제를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소요해서 나중에 뒤에 막 한 지문, 2지문을 못 풀게 되면 그거는 이제 점수에 큰 타격이 오기 때문에 아예 문법의 문제들은 나중에 풀거나, 특히 문법 중에서 고난도 문제는 맨 마지막에 푸는 전략을 세워도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학력고사는 우리가 다 배웠던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암기만 내가 철저히 했으면 정말 빨리 풀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그렇게 시험 시간이 길지가 않았는데 지금은 문항수에 비해서 시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80분이나 줍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시간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우지도 않았던 것들이 나오고, 물론 이제 형식은 계속 반복돼서 나오지만 내용이 계속 낯선 내용들이 나옵니다. 낯선 소재들이 나오고 낯선 글들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는 계속 비슷한 패턴으로 물어보지만 항상 그거를 풀기 위해서는 지문에 있는 내용을 아이들이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국어는 얼마나 잘 읽느냐,
남이 쓴 글을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는지,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지, 이것이 이제 관건입니다. 그리고 빠르고 정확하게 중에서 더 먼저 해야 될 게 정확하게이고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가 됐으면 그 다음에 빠르게를 연습을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개념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국어를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감으로 풉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원어민이기 때문에 국어 문제 내용들을 다 읽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개념이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애매한 상황에서 왠지 이걸 것 같아 라고 해서 그게 잘 적중돼서 성적이 잘 나왔으면 이번에 아주 그냥 감이 좋았어 라고 하는데, 매번 시험마다 그렇게 될 수도 없고, 또 수능에서 그렇게 감이 또 좋아서 성적이 잘 나오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국어를 감에다 맡기면 안 되고, 항상 정확한 개념과 그 다음에 글을 읽는, 글을 어떻게 읽고 문제를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그 방법론을 잘 익혀서 시간 안에 빨리 남의 생각을 정확하고 빠르게 읽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평소 우리가 국어 생활을 하기 때문에 평소에도 항상 내가 국어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고, 부모님이 말씀하신다든지, 아니면 내가 간단한 신문 기사를 읽는다든지, 아니면 책을 본다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만화책, TV, 드라마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도대체 어떠한 내용들을 나한테 이야기하려고 하는지를 계속 파악하려고 하는 그러한 훈련을 해야지, 안 그러고 평소에는 공부를 안 하다가, 평소에는 그런 것들은 공부라고 생각 안 하다가 그냥 앉아서 국어 기출문제라든지, 아니면은 국어 문제에 나와 있는 지문들을 읽을 때만 이거 국어 공부야 라고 생각하고 있게 되면 나중에 정말 큰 코 다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는 정말 시간이 많은 학생들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거기다 또 1교실에서 국어를 잘 못 보면 시험 전체가 이 컨디션이 안 좋아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망치기 쉽기 때문에 항상 이 첫 단추인 국어를 잘 생각하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수학인데요. 수학의 이제 출제 범위는 문과와 이과가 이제 나뉩니다. 그래서 이제 가형은 이과 범위이고요. 그 다음에 나형은 문과 범위인데요. 제일 먼저 이제 문과 범위를 보면, 이제 나형인 문과 범위를 보면, 시험 이제 직접적인 출제 범위가 수학 2부터, 그 다음에 미적분 1, 그리고 확률과 통계까지 총 3개의 과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학 2는 언제 배우냐면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이제 배우게 되고요. 처음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수학을 1학기 때는 수학 1, 그 다음에 2학기 때는 수학 2를 배우는데, 1학년 2학기 때 배우는 내용부터가 직접적인 출제 범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적분 1이나 확률과 통계는 이제 2학년이나 혹은 3학년까지 해서 배우고요. 이렇게 3개의 과목인데, 이과 범위는 미적분 2,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 기하와 벡터, 그래서 이렇게 이과도 총 과목이 3개입니다. 수학 출제 범위가. 그런데 보면은 확률과 통계만 겹치지 나머지들은 겹치지가 않고 있고요. 또 특히 보면은 이제 비슷한 과목이 문과에서 미적분 1이 들어간다면 이과에서는 미적분 2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과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제 미적분 1은 당연히 할 줄 알아야지만 미적분 2를 할, 직접적인 시험 범위 미적분 2를 할 수 있게 되겠고요. 거기다가 또 미적분 1을 하려면 수학 2, 또 혹은 수학 1 내용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가 이렇게 적은 범위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수학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그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까지 배운 내용들이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 앞에 부분들은 다 간접 출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시험 범위에 나오는 녀석들은 직접 출제
그래서 총 12년 동안 배우는 수학 내용 중에 문과보다 이과가 두 과목 더 배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적분 2와 그다음에 기하와 벡터만 더 추가되면 되는 것이니까 나는 좀 수학이 힘들다 이런 학생들은 아무리 자기가 과학이 좋다고 하더라도 수학이 힘들면 이과 성향이 아니기 때문에 문과로 가셔야지. 안 그러면 과학 좋아가지고 막 나는 이과인가 봐라고 하고 열심히 과학 공부하고 즐기다가 나중에 수학에서 큰 벽에 부닥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 과목은 뭐 가형이나 나형이나 모두 이제 시험 시간이 100분인데요. 100분 중에 총 30문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문과 같은 경우에는 수학 2에서 10문제, 그다음에 미적분 1에서 10문제, 확률과 통계에서 10문제 가지고 총 30문제가 나오는데 난이도 조절에 따라서 이 30문제가 뭐 한 10문제 나오는 거에서 8문제로 줄어들고 또 이 두 문제가 다른, 그러니까 뭐 수학 2에서 10문제가 아닌 8문제가 나오고 나머지 두 문제가 미적분 1이나 확률과 통계에서 더 나오는 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쪽이 미적분 쪽인데 올해에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많다 그러면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미적분 문제가 한 문제나 두 문제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과도 마찬가지로 이과 아이들이 또 어려워하는 문제가 미적분 2나 또 기하 벡터 쪽인데 여기서도 이제 문항수가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전체가 합산돼 가지고 총 30문제가 나옵니다. 시간은 다른 모든 영역보다 제일 긴 시간, 100분이라는 시간을 주는데요. 30문제라고 이거를 그냥 평균적으로 나눠서 한 문제에 3분 20초에 풀면 되지 않을까? 절대 아닙니다. 이 30문제의 난이도가 너무나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른 어떤 과목보다도 정말 쉬운 문제와 정말 어려운 최고 난이도 킬러 문항이라고 합니다. 그 문제와의 갭이 수학이 제일 크기 때문에 정말 암산으로 눈으로 5초나 10초 만에 풀 수 있는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 20분, 30분을 계속 나열하고 순서를 세고 다 도하고 이래야지만 풀릴 수 있는 정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은 한 70점, 80점까지는 맞기가 쉽지만 나머지 90점, 100점을 맞기가 정말 어려운 과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너무 문제풀이 위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유형들을 다 아이들이 암기를 한다라고 수능을 잘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능은 항상 새로운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새로운 문제가 나왔을 때 그걸 혼자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지 뭐 여러 문제집들을 닥치는 대로 풀어서 이런 문제가 수능에 나오겠지. 물론 나옵니다. 나오지만 그게 100% 다 나오는 게 아니라 70%에서 80%가 나오지 나머지 20%에서 30%는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하고 나타나기 때문에 정말 아이들이 수학을 제대로 공부를 하려면 아예 처음부터 계산 위주의 수학이 아니라 공식 암기 위주의, 거기에다가 암기한 공식에다가 숫자만 대입해가지고 정확히 계산해서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정답을 뽑아내는 그런 공부를 하게 되면 정말 수학은 포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영어를 보겠습니다. 영어는 크게 이제 듣기가 17문제고요. 그 다음에 독해가 나머지 이제 28문제로 해서 총 45문제인데요. 듣기가 영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예전에 국어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어에서도 듣기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교과 과정이 이제 바뀌면서 이제 화법으로 이제 대체가 됐고요. 듣기는 이제 영어에서만 보게 됩니다. 그리고 듣기가 예전에 영어가 듣기를 많이 이제 늘렸다가 너무 듣기는 난이도를 높이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다시 문항수를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한 30% 정도 되는 이제 17문항이 되겠고요. 듣기는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거의 이제 다 맞아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듣기에서는 실수가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의 등급을 나누는 것이 이제 독해 파트인데, 독해는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영어는 입력을 위해서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공부를 할 때 대학에서 영어 자료를 가지고 듣거나 아니면 읽거나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수능에서 시험 볼 때 듣기 파트와 그 다음에 읽기 파트인 독해만 시험을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 안에 이제 쓰기랑 그 다음에 말하기가 이제 간접적으로 출제되긴 하지만, 그것도 어쨌건 간 읽기가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총 이제 45문항인데, 독해를 조금 더 나누어서 보면 단문 독해와 그 다음에 이제 장문 독해가 있습니다. 단문 독해는 한 지문에 짧은 뭐 한 문단이나 두 문단 정도로 되어 있는 짧은 지문에 한 문제가 붙어 있는 게 이제 단문 독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단락으로 여러 문단으로 나눠져 있는 지문에 문항수가 두 문제 혹은 이제 세 문제가 붙어 있는 게 이제 장문 독해입니다. 그래서 장문이 크게 맨 마지막 페이지에 두 지문이 나오고, 한 지문에는 두 문제, 한 지문에는 세 문제 해가지고 총 장문 독해는 5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총 독해 28문제 중에 단문 독해가 23문제, 장문 독해가 5문제인데요. 이 장문 독해가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여기까지 다 못 푸는 학생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70분을 주는데요. 국어랑 수학에 비해서 상당히 짧은 시간이고요. 또 특히 물론 이제 단문 독해 위주로 돼 있어서 그렇게 문제가 길지는 않지만, 듣기에서 막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합니다. 왜냐면 듣기를 내가 뭐 빨리 듣는다고 빨리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학생 다 공통으로 들려주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시간을 잡아먹고 이제 모두 다 같이 독해를 시작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영어도 국어와 마찬가지로 훈련이 많이 되어 있어서 얼마나 정확하고 빠르게 읽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아이들 중에는 듣기를 하면서 이제 독해 문제를 이제 푸는 애들이 있습니다. 중간중간 혹은 내가 빨리 이 듣기 문제 한 문제의 정답이 뭔지가 눈에 확 들어왔으면 나머지를 굳이 듣지 않고 독해 페이지로 넘겨서 그 문제를 푸는 학생들도 있는데, 예전에는 그런 게 이제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런 걸 막 금지시키거나 또 혹은 그게 이제 뭐 감독관에 의해서 허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돼서 만약에 듣기에서 실수가 나와버리면 다른 애들은 듣기를 다 마치는데 내가 독해를 빨리 풀기 위해서 듣기 문제 중에 한두 문제를 놓쳐버리면 이게 큰 타격이 생깁니다. 그래서 듣기는 그냥 꼼꼼히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독해는 최대한 내가 빨리 시간 내에 빨리 풀 수 있는 연습을 통해서 시험을 시간 내에 볼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뭐 한국사라든지 이제 탐구, 그 다음에 제2 외국어, 얘네들은 크게 시험 출제 범위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정범이기 때문에 그 과목 모든 게 이제 다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뭐 그 단원별마다 주로 잘 나오는 부분이 있고 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이제 나중에 세세하게 그 과목을 공부하면서 배우면 되겠고요. 한국사랑 탐구는 시험은 이제 30분이 주어집니다. 30분. 그러니까 한국사 30분, 그 다음에 이제 탐구를 2과목 선택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사탐에서 2과목 한다든지 과탐에서 2과목 한다든지, 더 나가서는 이제 직업탐구라고 또 있습니다. 직업탐구에서 2과목 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총 한국사 그리고 탐구 2과목 해서 각각을 30분씩 해서 90분에 이제 시험이 한 번에 이제 치러집니다. 그리고 한 과목마다 30분 시간에 총 몇 문제를 풀어야 되면 20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물론 이 20문제를 푸는 거는 좀 넉넉할 수 있겠지만 좀 뭐 경제라든지 아니면 물리라든지 이러한 과목들, 계산이 많이 필요한 과목들은
시간이 좀 빡빡할 수도 있고 또 아이들이 어, 탐구를 풀 때가 되면 탐구 영역을 풀 때가 되면 많이 지친 상태이기 때문에 실수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간을 최대한 남겨서 검토를 할 수 있게끔 검토라는 거는 내가 모르는 거를 다시 보는 게 아니라 아는 거 내가 충분히 이거는 맞았다라고 풀었는데 혹시 여기서 실수가 없었나 그거를 이제 한번 보는 게 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놓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탐구 과목도 빠르고 정확하게 풀고 나머지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게 해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2 외국어는 문항수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30문항이고요. 대신 문항수가 10문항 늘어난 대신 시간은 10분 더 늘어나서 40분에 푸는데 뭐 30문항이라고 다 어려운 문제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발음이라든지 뭐 철자라든지 이러한 소소한 문제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항수는 많지만 점수 배점은 한국사나 탐구나 제2외국어가 동일하게 50점입니다. 얘네들 말고 앞에서 얘기했던 국어, 수학, 영어는 전체 점수가 각각 국어도 100점, 수학도 100점, 영어도 100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네들은 이제 지금 말한 점수는 원점수가 될 테고요. 뭐 국어랑 수학이랑 영어는 모두가 다 동일한 걸 가지고 보기 때문에 원점수로 얘기를 해도 되지만 나머지 뭐 탐구 과목은 이나 제2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원점수보다는 이제 뭐 등급이라든지 그다음에 표준 점수라든지 아니면 백분위 가지고 이제 따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출제 범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물론 지금 얘기하는 것만 가지고는 뭐 정확히 뭐 원하는 대로 뭐 제가 다 말씀드렸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짧은 시간 동안 크게 어떤 걸 얘기하고 싶냐면 예전에 학력고사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눠져 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책 한 권에서 그냥 아무 곳에서나 그냥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아이들이 여기까지 봤을까 싶은 곳에서 마치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는 것처럼 시험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예 이 수능 문제는 여기서 몇 문제를 내겠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똑같은 문제가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똑같은 내용들이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수능을 어려워하느냐? 물론 똑같은 내용이 학력고사처럼 있는 그대로 나오면 담백하게 나오면 아이들이 되게 쉬워할 텐데 다른 모습으로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얘가 누구지? 한참 읽어봐야지만 파악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시간이 길고 문제가 길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정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딱 보면은 되게 문제가 낯설어 보이고 힘들어 보이지만 그리고 내가 공부 안 한 것처럼 안 한 게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 읽고 분석하고 표현하고 하다 보면 아, 이 문제가 요구하는 게 이런 거구나. 지금 여기서 뜻하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저절로 알 수 있게끔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다르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수능 문제의 평가 유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문제의 유형은 크게 이제 출제자가 어떤 거를 물어볼지에 따라서 이제 나누는 게 큰 나라에서 얘기한 틀인데요. 이거는 되게 다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형이라는 게 딱 정확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기준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그 분류된 형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걸 여기다 다 실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냥 나라에서 분류해 준 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아이들의 실력을 보겠다라고 했냐면 일단 제일 먼저 어휘, 아이들이 어휘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테스트하거나 간접적으로 테스트를 합니다. 아예 어휘 문제에서 이거에 관련된 뜻이 이게 맞는지 혹은 여기에 이 어휘가 들어가는 게 적절한지를 이제 보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또 이제 간접적으로는 지문에다가 어려운 어휘를 한두 개씩 툭툭 던져놓으면서 아이들이 이거를 통해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지를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념 같은 경우에는 개념을 이제 물어보는 그런 문제는 주로 이제 형식 문제인데요. 뭐 이제 문학의 갈래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독서 파트에서 글의 전개 방식, 뭐 설명하는 글이 어떻게 이제 이 글을 전개하고 있는지, 또 주장하는 글이 또 이 글을 어떻게 전개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보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혹은 이제 개념이 주로 이제 개념 가지고 물어보는 게 이제 문법, 국어에서 문법 파트인데요. 또 혹은 이제 작문에서도 글쓰기에 관련된 이제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개념들을 아이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외우고 있는지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인지를 그럼 물어보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국어 이제 지문에서 아이들이 사실적인 이해를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여기 이 지문 안에 이러한 내용들이 진짜 있는지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이제 사실적인 이해에 해당되는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추론적 이해. 지문에는 그게 정확하게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나머지 내용들을 조합해서 지금 여기에는 이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것도 맞다라고 볼 수가 있구나 라고 근거를 댈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아이들의 능력이 있는지 그런 걸 물어보는 문제가 추론적 이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보기를 통해서, 보기라는 문제 안에 들어있는 보기를 통해서 보기의 입장으로 지문을 비판한다든지 혹은 지문의 입장으로 보기를 비판한다든지 해서 서로 이제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게 비판적 사고가 가능한지를 이제 보는 비판에 관련된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비판은 그냥 너 안 돼! 라고 너 잘못했어! 하고 이제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의견과 남의 의견을 비교 판단해서 어디에다가 손을 들어줄지, 혹은 둘은 같구나, 같은 얘기를 하고 있구나를 이제 뽑아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주장이 두 가지가 나오고요. 그게 이제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이제 A의 입장에서 혹은 B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마지막으로 이제 창의적 이제 사고의 문제인데요. 이건 주로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 문학 파트에서 나옵니다. 문학 파트에서 창의적 사고라고 한다면 그 문학 작품의 내용을 이제 바꾼다든지, 그러니까 뭐 사건을 바꾼다, 뭐 소설의 사건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등장 인물의 성격을 바꾼다든지 해가지고 나오는 게 이제 창의적 사고 중에 내용을 변형시키는 그런 문제인 거고요. 그 다음에 내용만 변형시키는 게 아니라 글의 형식을 변형시키는, 내용은 그대로이지만 만약에 시에서 화자가 무슨 이별의 아픔을 노래하고 있다면 그거를 시가 아닌 뭐 극으로 표현한다면, 혹은 소설로 표현한다면, 아니면 수필로 표현한다면 어떤 표현이 가능한지를 물어보는 게 창의적 사고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어는 크게 이렇게 6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밖에도 뭐 다른 기준으로 더 나눌 수 있지만 크게 얘네들의 능력이 있는지를 문제에서 물어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앞에 어휘, 개념, 사실까지는 좀 이제 쉬운 문제들에서 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추론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비판적 사고라든지 아니면 창의적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들은 좀 고난이도 문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학에서는 어떤 걸 평가하냐면 크게 4가지입니다. 하나는 계산할 수 있는 힘이 있는지, 그 다음에 아이들이 수학적 용어와 그 다음에 수학에 관련된 문장, 수학으로 표현된 문장을 보고 아이들이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는지, 또 그 다음에 아이들이 문제를 그냥 단순히 계산이 아닌 내 몸에 익혀진 계산법이 아닌 처음 보는 내용들을 스스로 나열하면서 아니면 뭐 써보면서, 또 그 다음에 이제 뭐 표로 정리를 하면서 그 규칙을 찾아내는 그런 추론적인 사고를 또 수학에서도 요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 해결 능력을 또 보는데, 문제 해결 능력은 이 단원들의 유기적인
그런 관계를 아이들이 알고 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방정식 문제, 겉으로 보기에는 방정식 문제인데 그냥 그거를 방정식으로만 풀려고 그러면 안 풀리는데, 이거를 방정식과 함수와의 관계를 통해서 함수로 표현을 해본다든지, 그러니까 그냥 이거를 방정식 숫자 계산으로만 끝낼 게 아니라 이걸 좌표 표면에다가 표현을 하면 어떤 그림이 나오는지를 그려본 다음에 그래서 이거를 다시 또 방정식으로 바꿔서 아이들이 뭐 식에서 문자로, 또 혹은 식에서 그림으로, 또 그림에서 또 다시 식으로 이렇게 계속 넘나들면서 사고를 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게 이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학을 공부할 때는 이게 왠지도 모르고 그냥 암기하고 그냥 숫자만 집어넣어서 그 암기한 공식에다 숫자만 집어넣어서 정답만 뽑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문제에 나와 있는 그 문장들을 읽고 스스로 식을 세울 수 있는 능력, 또 혹은 식이 나와 있으면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 또 혹은 그림이 나와 있으면 이걸 문장이나 아니면 또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키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뭐 달리 풀이 방법을 내가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는 그 능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야, 너 이것도 못 풀어라고 다그칠 게 아니라 아이들이 처음 보는 문제를 보고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상당히 소중한 시간인데, 그런 시간을 낭비인 것처럼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너무 많은 문제를 풀게끔 하면 안 되고, 하루에 한 문제도 좋으니까 한 문제 가지고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이게 안 풀려서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고가 아니라 풀리더라도 답이 뭔지 안다고 하더라도 굳이 이거를 이런 방식으로 답을 찾았어야 됐나? 다른 방식은 없나?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생각의 유연성을 어렸을 때부터 키우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학책에서는 이런 걸 하라고 되어 있는데 다 수학 교과서는 다 내팽개친 채로 어디서 수학 문제집, 또 혹은 수학 학습지, 또 더 나가서는 EBS 연계 교재만 가지고 아이들이 문제를 계속 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라에서 요구하는 이런 걸 평가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고, 이 네 가지 평가 요소 중에 하나만, 계산력만 아이들이 늘리기 때문에 나중에 4분의 1만 해결이 돼서 나머지 4분의 3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아이들이 수학을 많은 학생들이 포기를 합니다. 혹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이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가 유형 중에 영어에 대해서 또 보겠습니다. 영어는 이제 크게 아이들이 영어 지문을 읽고 너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니? 도대체 이 글이 너한테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니? 라는 파악에 관련된 문제가 있고요. 그 파악에 관련된 문제는 크게 네 가지인데요. 하나는 중심 생각을 알 수 있냐? 중심 내용. 이거는 국어 문제랑 동일합니다. 중심 내용을 찾는 것은 국어의 사실적 이해와 일치되는 건데요. 국어를 잘하면 영어를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국어를 잘 못하면 영어가 잘 안 되죠. 물론 이제 영어 공부를 안 해가지고 국어만 잘하고 영어를 못하는 학생도 있지만, 둘 다 열심히 공부했을 때라고 얘기하면 국어를 잘 못하는데 영어는 어느 한계에서 점수가 안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어느 한계에서 점수가 안 올라간다고 영어를 열심히 공부한다고 영어 점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한계를 뚫어줄 수 있는 것은 국어 공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파악 중에 중심 내용 파악은 국어의 사실적 이해랑 일치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사실적 이해랑 일치합니다. 국어에서는 이제 다양한 걸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한 지문에 문단이 여러 문단으로 나눠져 있는 반면, 지문이 긴 반면
문항수는 적기 때문에 다양한 걸 물어보더라도 중요한 거 위주로 물어봐서 세부 내용까지 디테일하게 잘 안 물어봅니다. 국어는. 근데 영어는 한 지문에 한 문제로 되어 있는 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23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세부 내용까지 물어봅니다.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지선다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오지선다를 다 채우기 위해서 세부 내용까지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리적으로 아이들이 파악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그러니까 글을 아이들이 논리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 논리라는 게 이제 뭐 간접적인 이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글의 순서라든지 아니면 어느 한 문장을 주고 도대체 얘가 어디에 들어가야 될지 그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는 게 논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글쓴이의 심정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지금 뭐 듣기에서 이 대화 내용이 어떠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대화 내용인지 물어보는 것들이 이제 맥락을 파악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냥 글을만 잘 읽느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 그 상황의 맥락을 파악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접적으로 이제 출제되는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말하기와 쓰기를 직접 볼 수는 없으니까 간접적으로 읽기를 통해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글을 쓸 때 이 단락들의 순서를 통해서 이걸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더 매끄러운 글이 되는지 이제 파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하기도 이제 내가 직접 말할 수가 없으니까 남이 말하고 있는 걸 보고 이게 잘 얘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상하게 얘기하고 있으면 어느 부분이 이상한지 이제 파악하는 그런 문제가 이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어에서는 이제 문법 문제가 나오는데요. 국어의 문법 문제랑 상당히 다른 게 그냥 국어는 문법 지식만 물어본다면 영어 같은 경우에는 글을 이해하면서 글을 이해한 거 안에서의 문법 지식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문법만 물어본다고 해서 문법이라고 하지 않고요. 뭐라고 하냐면 어법 문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영어에서 이제 어휘 문제가 있는데 적절한 어휘가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탐구에서는 어떠한 거를 이제 문제에서 아이들한테 네가 이러한 능력이 있는지를 물어보냐면 그 자기가 선택한 과목의 개념들을 잘 알고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개념은 생각의 다발이라고 어느 한 내용만 알아서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얘네들이 서로 그물망처럼 연결돼야지만 우리가 개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과 즉 용어 간의 연관성과 그 다음에 또 원리, 그러니까 이게 이러한 현상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문제가 다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 보는 자료들을 분석할 수 있는지 또 혹은 해석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이제 물어보는 문제가 어려운 문제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학력고사에 비해서 수능은 여러 가지 자료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뿐만 아니라 탐구 과목에서도 상당히 각 과목마다 다양한 자료들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특히 예전의 교과서보다 요즘 교과서들은 여러 그림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다양한 통계 자료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래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나 이 그래프를 어디서 봤네? 라고 이제 기억하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도대체 그러한 자료들이 나한테 어떠한 정보를 전달해 주는지를 그거를 이제 아이들이 알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 자료를 스스로 분석해서 그 자료가 나한테 어떠한 얘기를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어렵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자료를 파악해서 분석해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까지 요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자료만 많이 그냥 내가 익숙하게 본다 놓는 게 아니라 도대체 이 자료를 어떠한 방식으로 만들어지는지 그 원리를 파악하고 익히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탐구에서는 간단합니다. 개념, 원리, 그 다음에 자료 이 세 가지를 이제 보는데 우선 개념 공부가 우선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개념에서 각각의 원리를 제대로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개념과 원리가 알고 있으면 그걸 어떻게 자료에서 뽑아낼 수 있는지까지 하는 게 탐구 과목의 평가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뭐 한문이라든지 제2외국어, 한문은 제2외국어와 함께 이제 속해 있는데요. 한문은 이제 독해, 이것도 이제 읽어서 이해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문화, 한자 문화권의 그 문화와 그 다음에 이제 지식, 이제 여기서 지식은 문법적인 지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2외국어는 문학수가 많은 만큼 이제 발음이라든지 그 다음에 철자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거기다가 어휘, 문법, 그 다음에 표현은 뭐 독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대화 내용들의 그 영어에서 이제 뭐 맥락을 파악하는 것 같은 그런 맥락 파악 문제들이 이제 표현 문제에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2외국어이기 때문에 각 나라의 그런 문화를 알 수 있는지,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유형이라고 집어넣는데요. 크게 여기에 이제 평가 유형이 다양하게 나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본다면, 하나는 도대체 이 문제가 무엇을 물어보는 건지 그 내용에 관련된 걸로 유형을 나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물어보는 건지 그 형식에 따라서 이 유형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기출문제를 이제 분석할 때 이러한 평가 유형을 가지고 출제자가 도대체 이 문제를 푸는 학생들한테 어떤 걸 요구하는지, 너 이런 거를 알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데, 그게 하나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또 하나는 형식적인 측면에서 아이들이 알고 있는지를 아이들이 스스로 그러한 문제들을 풀기 전에 기출문제를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분석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이 내용과 형식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처음에 공부를 가지고 얘기할 때. 그래서 공부 내용으로는 우리가 반복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공부 형식으로는 우리가 표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항상 뭐든지 어떠한 새로운 것을 파악할 때 크게 이 두 가지로 접근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하나는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내용적인 측면, 그 다음에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라고 하는 방법적인 측면.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내용과 형식으로 이제 문제 유형을 나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수능 문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구성 요소들을 샅샅이 이제 살펴볼 텐데요. 크게 이제 뭐 각 과목별로 문제가 좀 스타일이 상이하지만 크게 하나의 틀이 있습니다. 그 틀을 보자면 제일 먼저는 그 틀을 보기 전에 주로 이제 문제들이 EBS에서 70%가 연계가 돼서 나옵니다. 뭐 EBS에서 다 나오는 게 아니라 EBS 연계 교재가 따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 지정된 교재 내용에서 70%가 나옵니다. 주로 이제 문제에서 나오는데요. 그 70%가 예전에는 직접적으로 출제가 많이 됐는데 지금은 논란이 심해서 간접적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나오든지 간접적으로 나오든지 합쳐서 얘네들이 이제 70%가 연계가 돼서 나옵니다.
물론 이거를 이제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70% 나온다고 이게 EBS가 좋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모든 수능에 관련된 책 중에 수능 문제와 비교를 해봤을 때 그 70%가 이상 연계가 안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이게 간접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지 직접적으로 연계가 안 되어 있을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직접적으로 EBS가 직접 연계가 됐을 때는 상당히 EBS를 봐야 되는 게 컸지만 지금은 직접 연계가 점점 줄어들고 간접 연계가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들이 EBS에 매달린다라기보다 EBS는 그냥 시간이 남을 때 뭐 자료들을 참고하는 정도, 문제에 나와 있는 새로운 자료들의 표현을 참고하는 정도로만 보면 되지 굳이 EBS 연계 주제의 모든 문제를 다 풀어야 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보시면 EBS 연계가 이제 간접적으로 되고 있는데, 그래서 EBS 내용들이 이제 자꾸 변형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뭐 자료가 변형돼서 나온다든지, 또 아니면 그 문항 스타일이 변형돼서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에는 지문들이 살짝 변형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걔네들을 한 번씩 이제 봐두면 문제를 푸는데 조금 더 빨리 풀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독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전에 봤을 때 좀 설렁설렁하게 봤으면 문제 풀 때 오히려 더 헷갈리는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살짝 변형돼서 나왔기 때문에 전에 가지고 있던 잘못된 지식으로 문제를 풀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 지식을 쌓으려고 EBS를 활용하면 절대 큰 코를 다치게 되고요. EBS에서는 이러한 표현을 이렇게도 하구나 라는 정도로 표현의 다양성을 보는 참고하는 정도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EBS가 연계돼서 나오고요. 크게 이제 문제는 뭐 국어라든지 영어라든지 아니면 뭐 제2의 국어 이런 것들이 지문이 나옵니다. 지문은 이제 가르칠 지자에다가 그럴 문인데요. 그 글을 가리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글을 읽고라고 할 때 그 다음 글을 가리키는 게 되겠고요. 또 혹은 문제에서 윗글의 내용으로 할 때 그 윗글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박스에 들어있는 글들을 다 지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지문에서는 항상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 지문이 나한테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내 머릿속으로만 파악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 때 기억에 의존해서 풀게 되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에다가 밑줄을 그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밑줄을 어디다 그어야 되냐면 전체를 대표하고 있는 그 문장에다 밑줄을 쳐야 되는데 그 문장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중심 문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어를 공부할 때나 영어를 공부할 때 항상 중심 문장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부터 배우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거 처음에 배우는 게 쉽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얘네들을 머릿속에 확실히 집어넣고 항상 글을 읽을 때마다 아니면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내가 중심 문장은 이거고 이거를 뒷받침해주는 세부적인 녀석들은 저거구나. 그래서 세부적인 거는 1차적으로는 필요가 없고 1차적으로 필요한 건 중심 문장이구나. 이런 글의 구조를 파악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중심 문장을 찾았으면 중심 문장 중에서도 뭐를 또 찾아야 되냐면 중심 문장 안에 들어있는 핵심어를 찾아야 됩니다. 중심 문장은 크게 주어부랑 서술부로 나뉠 수 있는데 주어부에서 쓸데없는 걸 다 없애고 나면 주어만 남습니다. 그 주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글쓴이가 우리한테 얘기하고 싶은 소재라고 해서 화제라고 얘기합니다. 또 그 다음에 핵심어는 서술부에서 꾸며주는 것들을 다 제외하고 나면 서술어만 나옵니다. 그럼 그 서술어만 남는데 그거를 우리는 글쓴이가 우리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이라고 해서 핵심어라고 합니다. 핵심 단어라고 해서. 그래서 항상 화제에는
화제는 금방 눈에 파악되기 때문에 화제에다가는 굳이 표시를 안 하더라도 항상 중심 문장에다 밑줄을 치고 그 다음에 핵심 단어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는 그러한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문이 보이면 항상 중심 문장이 어디 있는지 그 다음에 핵심어가 어디 있는지 이 습관부터 들이는 게 수능을 잘 보는 지름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발문. 발문은 우리가 문두라고도 얘기하고요. 발문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문제의 출발이라고 해서 발문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의 머리라고 해가지고 문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건 문제 제일 시작하는 처음 부분인데 문제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범위부터 설정을 합니다. 범위. 그래서 만약에 지문이 있다면 이 문제에서 윗글 전체를 범위로 둘 것인지 아니면 지문 중에 무슨 가부분 아니면 기억 부분 아니면 어떤 부분들만 가지고 얘기할 것인지 물어볼 것인지 아니면 어떤 특정 화제만 가지고 물어볼 것인지 그 범위가 항상 이 발문에서 먼저 등장을 합니다. 지문이 없다면 우리 아이들이 다 공부하고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단원명이 들어가는 게 많습니다. 이 단원명도 그 책의 범위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들은 이 발문에다가 단원명을 쓱 집어넣고 밑에 선택지에 맞는 것들을 다 집어넣습니다. 4개는 위에 있는 단원명에 들어가는 녀석이 있고 한 녀석은 그 단원에 안 들어가는 녀석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맞는 말이지만 틀린 녀석을 골라라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읽어보고 틀린 게 없는데 이렇게 하고 시간을 여기다 어마어마하게 끌고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찍고 내 생각엔 다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고 찍고 그냥 틀리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의 근거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범위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범위를 잘 들어야지. 그러니까 누가 뭐 얘기할 때 처음 얘기하는 그 범위를 잘 들어야지. 안 그러면은 이게 이거에 따라서 문제의 정답이 이게 맞기도 하고 저게 맞기도 하고 막 가려지기 때문에 항상 이 범위를 집중을 해서 잘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발문에 또 뭐가 나오냐면 범위와 함께 가운데에 평가 유형이 나옵니다. 평가 유형은 우리가 아까 살펴봤습니다. 나라에서 이러한 것들을 평가하겠다. 교수님들이 너희들이 이런 거를 공부하고 해왔는지 이런 것들이 너희 머릿속에 있는지 혹은 너희들의 이러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문제의 중간에 나오고요. 맨 마지막에는 긍정으로 끝난다든지 부정으로 끝난다든지가 됩니다. 이게 뭐 주로 국어에서는 상당히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나머지 과목들은 주로 이제 긍정으로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기. 보기는 다른 단어들과 다르게 앞뒤로 이렇게 꺾여 있는 괄호가 들어가 있는데요.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름 자체도 날 좀 제발 봐주세요인데 아이들은 문제를 풀 때 지문은 열심히 읽지만 보기는 문제 안에 들어있다고 시간이 없다고 빨리빨리 보고 넘어가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기도 하나의 글이기 때문에 지문처럼 중심 문장을 찾아서 거기에 핵심어를 뽑아내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보기에 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는데 그 자료들 중에는 앞의 내용들을 구체화시켜 주거나 또 혹은 앞의 내용을 비판하거나 또 혹은 앞의 내용을 읽어낼 수 있는 기준이 들어갑니다. 상당히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하여튼간에 보기는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근간이기 때문에 보기에 모든 힌트가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기를 소홀히 하면 문제를 그냥 해내게 되고요. 보기를 잘 보면 내가 공부를 하나도 안 해고 갔어도 그 자리에 앉아서 보기만 잘 공부를 하면 모든 문제의 정답의 근거와 힌트가 여기서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보기는 다른 건 다 소홀히 보더라도 보기는 정확하게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지문, 발문, 보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선택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문에서 먼저 글을 읽고요. 그 다음에 그 지문의 어떤 일부분 혹은 전체로
문제를 구성해서 발문해서 어떠한 거를 물어보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요. 그거에 대한 근거들이 자료들이 보기에서 더 구체화되거나 아니면 보기를 통해서 비판하거나 아니면 보기를 기준으로 이 지문을 다시 읽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택지 거기에 해당되는 것 중에 맞는 걸 고르라든지 틀리는 걸 고르라든지가 발문의 맨 마지막에 나온다면 긍정이나 부정으로 나온다면 그거에 해당되는 것을 선택지 5개 오지선다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됩니다. 그게 이제 정답이 되겠죠. 자, 근데 이게 5개 오지선다가 예전에 학력고사에서는 사지선다였습니다. 사지선다가 더 어려울까요? 오지선다가 더 어려울까요? 많은 분들이 사지선다가 쉽고 오지선다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그냥 찍었을 때 확률상 사지선다는 25%로 정답을 맞출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지선다는 20%로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오지선다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지선다가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을 나눌 때 사지선다는 둘 나뉩니다. 둘 나뉘기 때문에 어떠한 하나의 기준으로 얘네가 맞을 수도 있고 얘네가 맞을 수도 있고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이 맞네 하고 얘를 접어버리면 또 이 둘은 어떠한 또 하나의 기준으로 둘로 나뉘어서 이게 맞든지 이게 맞든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 균형이 1대1로 또 1대1로 완벽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여기서 엄청나게 헷갈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지선다로 내면 더 어렵기 때문에 쉬우라고 오지선다로 내는 겁니다. 물론 예전에 암기한 거를 사지선다로 내면 그게 더 쉽고 오지선다는 5개 중에 골라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렵지만 수능 형식의 문제라면 이 선택지 간의 비교와 대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오히려 더 쉽게 됩니다. 오지선다일수록. 물론 그렇다고 막 이 선택지가 계속 늘어난다고 쉬워지는 건 아니고요. 이 쉽고 어렵고의 차이가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짝수에서 1대1로 양분이 되는데 오지선다는 1대1로 양분이 되지 않고 한쪽이 더 큽니다. 그럼 여기에 정답이 있을 확률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비교 대조해서 얘네들은 비교해보니까 비슷하고 얘네들은 이렇게 두 그룹은 서로 다르네 라고 얘네들을 나눌 수 있는 기준이 생깁니다. 항상 선택지는. 그러면 이렇게 나눴을 때 많은 쪽이 정답일 확률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더 아이들이 헷갈리니까요. 2개 중에 헷갈리는 것보다 3개 중에 헷갈리는 게 더 오답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문제 출제자들은 정답을 이쪽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럼 이 3개 중에 또 둘로 나뉘면 한쪽으로 또 기웁니다. 하나는 2개, 또 하나는 하나. 그래서 이 둘을 비교 대조했을 때 얘네들이 더 비슷하네 라고 하면 얘네도 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결국 정답은 이 둘 중에 하나가 되는데 아까 사지선다였을 때는 기준이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2개였다면 오지선다는 그냥 처음에 2개 없애고 또 하나 없애고 해서 마지막에 이 둘을 정답인지 아닌지 나눌 수 있는 기준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지선다보다 오지선다가 수능형으로 나왔을 때는 훨씬 쉽습니다. 자, 좀 어려운 말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오지선다를 그냥 이제 5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보기를 또 주어줘서 보기에 기역, 니은, 디귿 또 혹은 기역, 니은, 디귿, 니을을 집어넣고 이 중에 이제 맞는 것으로 구성된 것을 조합으로 골라라 라고 해서 뭐 1번에는 기역, 니은, 2번은 기역, 디귿, 3번은 니은, 디귿, 4번은 니은, 니을, 5번은 디귿, 니을 이런 식으로 2개씩 조합을 한다든지 아니면 하나, 2개, 3개 이런 식으로 막 조합을 한다든지 해서 선택지를 조합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럴 경우에는 또 어떻게 아이들이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냥 무조건 내용만 이거 내가 알아 이건 모르겠어요 헷갈려 하고만 이제 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이게 헷갈렸으면 아 내가 공부를 안 했구나, 더 많이 머릿속에다 집어넣어야 되겠구나 라고 자기 자신을 한탄할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지식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를 의심하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공부를 했는데 선생님이 나한테 얘기해 주지 않은 거는 교과서에 없는 거야. 아, 이 출제자는 교과서에 없는 걸 냈구나. 그래서 내가 이걸 모르는구나. 그럼 나만 모르는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다 이걸 모르겠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수능은 아이들이 모르는 거를 냅니다. 범교과적이고 탈교과적이기 때문에 교과서 하나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여러 교과서의 시험이 나오며 또 시험 문제가 내용이 여기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나오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은 배경 지식을 쌓아야 되고 엄청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거, 매번 수능에 나오는 것만 공부를 하더라도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거를 가지고 모르는 거를 풀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는 지금 설명을 해드린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교육을 받게 되시면 그때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할 수 있는 거를 자료를 가지고 더 깊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하여튼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내용을 많이 알아야 되는 게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용을 모르더라도 최소한의 내용만 알더라도 그걸 가지고 내가 형식을 파악해가지고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아 머릿속에다 많이 집어넣었어, 암기 많이 하네, 제가 공부 잘했구나,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머릿속에 적게 들어있어도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여기 선택지에서 가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선택지는 이렇게 오지선다형도 있지만 단답형도 있습니다. 뭐 선택지라기보다 그냥 그거는 이제 수학 문제에서 나오는데요. 주관식 문제라고, 객관식 문제가 아닌 주관식 문제가 나오는데, 주관식 문제라고 막 글로 써서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가 채점해야 되기 때문에 수학의 그건 숫자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숫자를 이제 학생들이 7에서 이제 숫자가 표현될 수 있게끔 단답형으로 30%가 나옵니다. 아까 수학이 몇 문제라고 했죠? 30문제인데 30%면 9문제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번부터 21번까지가 객관식 문제고요. 그 다음에 22번부터 30번 문제가 주관식 단답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에 문제가 지문, 발문, 보기, 선택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EBS가 연계를 하지만 EBS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과서가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교과서에서 시키는 대로 계속 표현 위주로 공부를 하되 교과서 밖에서 나온다고 여러 것들을 다 섭렵해서 공부하려고 넓히지 말고 교과서 안에 있는 것 중에 핵심 내용들만, 수능에 주로 출제되는 내용들만 보되 그걸로 문제가 안 풀릴 때는 내가 이 내용으로만 풀려고 할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내가 정확히 알고 있는 거 가지고 어떻게 형식으로 이 문제가 정확히 답이 이거일 수밖에 없어 라는 논리를 내가 여기서 끌어내야 되는구나 까지 생각을 하면 아주 성공적인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학력고사랑 다릅니다. 단편적인 지식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문제 해결 능력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을 문제 상황으로 몰고 갑니다. 공부를 해온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안 해온 게 나오게끔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멘트가 뭐냐면 수능이 끝나고 나서 이 교육부 관계자가 뭐 고3까지 열심히 이수한 학생들은 누구나 평이하게 풀 수 있는 문제로 구성되게끔 출제를 했습니다. 이 말을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면 자기가 공부 안 한 게 막 쏟아져서 나왔거든요. 하지만 여기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 고3 때까지 공부한 그 논리로 이 문제를 보면 그 문제의 정답이 보이게끔 평이하게 구성했다라는 거지,
아이들이 고3 때까지의 내용을 달달달달 머릿속에 암기한 게 여기 전부 이 문제에 들어있습니다. 이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을 공부할 때 내용 위주로 공부시킬 게 아니라 형식 위주로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이해하고 수능 문제는 아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파악하고 그 수능 문제에 맞게끔 공부를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안 그러고 그냥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돼, 최선을 다하면 돼,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주고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아이들을 어떤 방향도 안 잡아주고 무조건 열심히라고 하게 되면 그 방향이 틀어져 버리면 나중에 그 방향을 꺾어서 다시 정확한 방향으로 오기에는 너무나 큰 고통이 배로 들기 때문에 아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방향이 생겼을 때 그때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고요. 그 방향을 지금 알려드리니까 같이 잘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뭘 가지고 얘기할 거냐면요. 우리가 이 방향에 맞게끔 공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단계를 거쳐야 되는지 그 단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될 텐데요. 우리가 크게 1단원, 2단원, 3단원 해서 이제 마지막 거의 끝에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총정리하는 시간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긴 시간 감사합니다.